자, 113회 이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회계의 기본 가정과 특징이 겁나게 아닌 것은? 자, 회계의 기본 가정이 세 가지가 있죠. 자, 기업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은 삼성전자 깃발이 있죠. 삼성전자 건물이 막 나오죠. 근데 삼성전자 실제로 있어요? 없다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있다라고 치는 것이다. 그리고 걔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이상 계속 간다. 자,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도 최초 만들어진 다음에 20년, 30년 지나서 망할 때까지 막 기다려요. 회계 보고를 해줘야겠죠. 자, 그게 바로 이제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최소의 1년에 한 번 이상은 보고를 해줘야 된다. 자, 첫 번째, 기업의 관점에서, 자, 기업 실체가 있고 그 관점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측정 보고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기업이 예상 가능 기간 동안 영업을 겁나 계속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네, 계속 기업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걔는 계속 가기 때문에 계속 그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 단위별로 정보를 측정 및 보고를 계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다. 바로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3번이 틀렸죠. 기업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을 현금이 유입이 유출될 때로 본다. 자, 요거는 현금주의죠. 자, 우리 기업의 기준으로, 자, 우리 현금 흐름표를 제외하고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됐고.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 자, 상품의 매출원가 계산 시 총매입액에서 차감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 자, 요거는 틀리면 안 되겠죠. 자, 우리 매출도 마찬가지고요. 총매입액이나 총매출액에서 차감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죠. 바로 애누리, 매입 애누리, 매출 애누리, 그 다음에 할인, 그 다음에 환입 또는 환출, 이렇게 된 거를 겁나 빼줘야 되는 것이죠. 자, 정답은, 자, 매입에서 빼주는 것이죠. 총매입액에서 빼주는 거는 3번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됐고. 자, 다음 3번 문제네요. 자, 건물 취득 시에 겁나 발생한 금액들이 다른 것 같은데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자, 쓱 보니까 취득 부대비용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건물 매입 금액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자, 20억. 그 다음에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자, 우리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들, 자, 취득 부대비용은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안 한다?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죠. 자, 저는 수업 시간에 이걸 홍길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얘는 비용이지만 비용이 아니에요. 얘는 해당 자산으로 겁나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겁나 킹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다 자란 다음에 돈 많이 갖고 나쁜 놈들 다 패 죽인 다음에 돈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갖다 주잖아요. 어쨌든 차입원가는 이자 비용이에요. 자, 이자 비용. 자, 근데 자본화 대상이라는 거는 사실 자산화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취득 부대 비용으로 이자 비용도 인정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5천만 원도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자, 취득록세 등등 역시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넣어줘야 되고요. 관리 기타 일반 가처분가 이런 거지 같은 거는 갖다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20억, 23억 5천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다는 겁니다. 됐고. 자, 다음은 4번 문제.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겁나 틀린 것은? 자, 물리적인 실체는 없어요. 그렇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비화폐성 자산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은, 자, 비화폐성이라는 거는, 자, 화폐성의 반대겠죠. 자, 화폐성 자산은 뭐냐? 자, 금액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금액이 매겨져 있음. 예를 들어서 외화 채권 같은 걸 볼 수 있겠죠. 외화 채권. 예를 들어 $10,000짜리 채권이다. 그럼 보는 사람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 않죠. 근데 비화폐성이면은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물건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카시오 계산기가 있는데 요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야,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5,000원 주면 살게요. 또 다른 사람들은 나 그냥 핸드폰 가지고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데 별 필요 없는데 뭐 1,000원을 주면 살게요. 그래서 일반적인 물건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근데 무형자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에 관한 뭐 어떤 특허권이 있다. 근데 뭐 식품 제조하는 회사에서 볼 때는 별로 가치가 없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무형자산 속에 발생하는 미래 경제 효익을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네, 1번, 2번 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3번, 무형자산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서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거나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을 하여야 한다는 얘기다. 맞는 설명이에요. 이거 종종 문제 출제되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고객 목록이라든지 기타 유사한 것들은 무형자산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4번이 아마 정답이 되겠는데요. 일반 기업이 지금 무형자산의 회계처를 관련하여 영업과를 포함한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를 원칙적으로 40년이 아니죠. 2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겁나 한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법률이나 어떤 계약상에 따로 정해진 바가 없으면 20년 초과하면 안 되죠. 4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다음 중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자, 1번 기업의 계정별 합계와 잔액을 나타내는 시산표. 시산표는 재무제표가 아니죠. 정답은 바로 1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를 겁나 나타내는 보고서는 BS, 즉 재무상태표죠. 기업의 자본에 대하여 겁나 나타내는 것은 자본변동표죠. 자본변동표. 자본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과목이나 금액에 기여를 붙여 추가 정보를 나타내는 별칭. 선생님 이것도 재무제표예요? 네, 주석이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다 5글자인데 주석 막내만 2글자 그랬죠. 예, 얘는 지금 사춘기이기 때문에 얘만 2글자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됐고 6번.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다음 중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분류가 겁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유동부채는 따로 3가지만 딱 알아두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비유동부채, 장기차익금 뭐 이런 거 너무 뻔하잖아요. 장기자가 들어가니까. 사채, 임대보증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꼭 알아두세요. 저는 이거 수업시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유동부채, 단기차익금 맞고요. 비유동부채 사채, 네, 대표적인 비유동부채가 하나요. 자, 외상매입금 맞고 유동성 장기부채 아니죠. 자, 얘는 유동이라는 글자도 있고 장기라는 글자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겁나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장기, 즉 비유동이 아니라 유동부채가 되겠다라는 얘기다랍니다. 2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 이런 거 다 자잘한 거 다 유동부채예요. 장기차익금, 네, 장기니까 비유동부채 맞고요. 지급범 맞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역시 겁나 대표적인 비유동부채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랍니다. 자, 7번. 살짝 고급스러운 문제인데요. 다음 자본목 중 포괄손익계산서의 영향을 겁나 미치는 항목은 무엇인가? 자, 손익계산서. IS죠. 자, 손익계산서면 손익계산서지 웬 포괄이냐? 자, 포괄이란 거는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일반적인 손익계산서는 자, 수익이나 비용이 겁나 들어가죠.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여기다 추가로 자, 자본 항목 중에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겁나 들어간다는 얘기다. 일단 답만 찾아보자. 자, 감자차손은 자본 조정이죠. 아니고, 주식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이죠. 안되고,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본잉여금이죠. 안되고, 매도관의권 평가이익은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이기 때문에 얘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왜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요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가가 오른 거죠. 기말에 평가를 해봤더니 공정가치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을 샀는데, 자, 얘가 상한가 130만원을 맞았다고 치자. 하루 만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개인이 이렇게 주식 산 데 올랐다고 칠게요. 그러면 저는 요 130만원, 자 30만원 벌었죠. 친구한테 전화를 할 수 있겠죠. 야, 거봐, 형님이 이거 주가 오른다고 그랬지. 떡상이잖아. 야, 이따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 형님이 쏠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1년 내에 바로 팔아버릴 거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도 가는 증권이다. 자,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2년, 3년 더 두고 볼 거야.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이거 30만원 번 게 의미가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의미가 별로 크진 않겠죠. 자, 써버린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자,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했을 때 단기 손익 항목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배당을 할 수 있어요. 주식 주가가 오르면은, 주주님들 주식 샀는데 올랐어요. 배당 드릴게요. 근데 매도가는 증권 2, 3년 두고 볼 건데 배당 주면 돼요? 안 돼요? 그죠? 당장 좋다고 막 홀랑 배당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손익 항목으로 치면은 배당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묶어놓는 것들이, 자본을 묶어놓는 게 바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되겠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런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평가잉여금. 그래서 내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땅이 갑자기 막 2억, 3억 올랐어요. 좋죠. 그렇지만 그거 바로 배당해버리면 안 되죠. 나중에 또 다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등. 자, 본질은 단기 손익 항목에 해당되지만 자본으로 묶어두는 개념이 바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다음은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중 빈칸 A에 들어갈 금액으로 겁나 적당한 것은, 자, 이거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딱 보자마자 야, 이거 T계정이다. 그리고 딱 보니까 손익계산서도 필요하겠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자, 기초상품 들어있죠? 기말상품 들어있죠? 매입했다? 매출원가다? 여기까지 T계정이에요. 자, T계정. 그 다음에 매출원가다! 요거는 여기까지는, 자, 요거는 손익계산서를 겁나 그리면서 풀면 굉장히 편하게 풀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그래서 바로 밑에서 써보면서 풀어볼게요. 자, 일단 T계정이 요렇게. 자,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런 거 안 써도 되지만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배입. 자, T계정 오른쪽은 매출원가와 기말재고가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자, 세 줄. 원래는 세 줄이 주로 나오는데 이렇게 더 길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매출액 마이너스, 자, 매출원가. 여러분들 너무 쉽게 그냥 시험만 합격하고 끝내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실무 가서 개고생하거든요. 물론 합격도 굉장히 어렵죠. 자, 매출총익 나오고 여기서 판관비를 겁나 차감을 해요.
자, 그럼 겁나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뭐 더하고 빼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 단기순이익 나와요. 물론 지금은 여기는 생략이 돼 있죠. 자, 기초상품 재고액이 21만 9천원이에요. 21만 9천원. 이렇게. 그 다음에 매입액이 35만원. 자, 이렇게 하면 합계금액이 나오겠죠. 자, 합해보시면은 56만 9천원이 나와요. 자, 대체평균의 원리에서 대변도 56만 9천원이 돼야 돼요. 자, 기말 재고가 11만원이기 때문에 자, 56만 9천원에서 11만원 패 죽이자. 자, 그렇게 하면 매출 원가는 자, 45만 9천원이 돼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티계 정리였고요. 자, 매출액 29만원으로 겁나 좋아졌죠? 29만원. 이렇게. 판관비. 자, 판관비는 차감 항목이에요. 그냥 다 쓰고 갈게요. 자, 19만 1,000원. 자, A를 겁나 계산을 해봐라. 자, 요거를 구해봐라 라는 것이죠. 자, 요렇게. 됐죠?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아주 쉽게 요거를 푸실 수가 있는데, 자, 바로 너와 나의 연결고리. 바로 매출 원가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아주 쉽게 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공식 외우지 마세요. 자, 29만원에서 45만 9천원. 와, 겁나게 이거 손실 나오겠네요, 지금. 그러면 저 마이너스 16만 9천원이 나왔어요? 실화냐? 거기다 판관비 또 빼줘야 돼. 겁나 빼주면은 마이너스 36만원이 겁나게 뜨네요. 원래는 뭐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 고려해주면 단기순이 나오는데 요게 바로 그냥 A가 되겠다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됐죠? 그래서 바로 단기순 손실 36만원. 정답은 1번이 아닐 수가 없겠다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다음 문제. 자, 9번 레츠고 해보겠습니다. 자, 9번부터 12번까지는 원가회계죠. 여러분, 우리 시험 합격하려면 원가회계를 다 맞춰야 돼요. 자, 네 문제면은 8점이에요, 여러분들. 네, 겁나 큰 점수죠. 어떤 분들은 68점, 69점을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원가회계. 자, 제 강의 들으면 개질이기 때문에 꼭 들으시기를 반드시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따라 변동비와 고정비로 겁나 분류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을 겁나 틀린 것은? 자, 고정비는 조업도가 겁나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도 증가한다? 아니죠. 자, 요렇게. 이렇게. 우리 회사가 뭐 생수를 만든다고 치자. 한 달 임차료가 2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뭐 백두산, 백산토를 만드든지. 자,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이걸 한 병을 만들었어요. 생수를. 그러면 이거 원가 다른 거 다 빼도 얼마예요? 최소. 월세. 얘가 다 부담하잖아요. 한 병이. 하나만 만들었다면. 자, 요 단위당 원가가 200만원이에요. 자, 근데 다음 달 좀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물론 이것도 너무 적지만, 자, 10,000병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한 병이 부담하는 임차료는 200원으로 줄여요. 10,000병을 쫙 깔아놓으니까 200원씩이라고 다 적혀져 있어요. 임차료를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병당 200원을 줄여요. 그래서 단위당 고정비는 겁나 이런 식으로 체감하는 형태를 겁나게 띠게 된다는 얘기다. 증거 아니죠? 감소한 거예요. 자, 1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 수가 없겠다는 얘기다. 고정가는 조업도가 증가해도 총원가는 일정한 게 맞죠. 그 다음에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해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해요. 그래서 조업도가 증가해서 뭐 생수를 한 개 만들다가 10,000개를 만들게 됐다. 자, 단위당 원가는 생수 한 통에 들어가는 물의 양 500ml짜리라면 500ml로 일정하죠. 적게 만들든지 많이 만들든지 상관없어요.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총원가는 겁나 증가하죠. 총 물의 양은 많이 만들수록 더 많이 들어가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다는 겁니다. 됐고, 자, 다음은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조분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중 겁나 옳지 않은 것은? 자, 상호배분법은 보조분 상호간의 유효수관계를 완전히 반영하는 부분 맞아요. 네. 상호배분법 맞고요. 단기배분법은 유효수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아니죠. 요거는 직접배분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너무 쉬운 문제죠, 이거는. 당연히 맞아야 돼요. 직접배분법은 보조분 상호간의 유효수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법이다. 네, 요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상호, 단계, 직접배분법. 어떤 부분 사용하더라도 보조부문의 총원가는 제조부문에 모두 배분이 된다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조부문이 있잖아요. 뭐 식당도 있고, 뭐 전력 부문도 있고, 뭐 수선 부문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원가를 이런 식으로 요래 자,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으로 겁나 배분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안에서 지지고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다. 총원가 자체는 일정한 것이죠. 제조 부분에 모두 배부가 되는 게 맞죠. 자, 11번 다음 자료 위한 단기총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단 노무원가는 발생주의에 따라 겁나 계산한다.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원가회계는 현금주의일까요? 발생주의일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원가회계도 여러분들 발생주의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장이 극단적인 사례지만 아주 악랄한 녀석이어가지고 직원들한테 3개월 동안 뭐 급여를 안 줬다. 그러면 농업이 발생 안 한 거예요? 아니에요. 발생 자체는 한 거예요. 원가회계도 발생주의라는 점. 자, 일단 자료 보시면은 뭐 기초원재료, 기말원재료 뭐 이런 거 딱 보자마자 아, 특이점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단기 지급 임금액.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단기 원재료 매입한 것도 나오고요. 자, 이런 거는 원재료 특이점이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자, 특이한 게 하나 나왔다. 자, 전기 미지급 임금액, 그 다음에 단기 미지급 임금액. 이런 표현 나오면은 겁나 어려운 분들 계시는데,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기초제공품. 자, 요거는 일단 특이점 2개가 그려줘야 되겠네. 자, 원재료 특이점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제공품 특이점이죠. 자, 단기 총재정권은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3가지가 합쳐진 거죠. 자, 여러분들도 제스템 약자를 쓰세요. 디렉트 머티리얼, 직접 재료비, 디렉트 레이버,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오버헤드 코스트, 제조 간접비. 자, 요걸 다 합친 게 단기 총재정권이죠. 자, 여기를 겁나 구해보시오. 일단은 원재료 특이점을 먼저 작성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자, 기초 원재료 30만원. 자, 여기가 30만원. 여러분 이거 아주 개꿀이기 때문에 밑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꼭 보시기를 겁나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단기 매입한 거. 자, 단기 원재료 매입이 130만원. 자, 매입한 거는 여기 이렇게. 자, 그럼 차변업계가 160만원인 것으로 겁나 계산이 되죠. 자, 대차평균의 원리에서 대변업계도 160만원이 나와야 돼요. 근데 기마 원재료가 45만원이죠. 자, 이거 45만원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 이렇게 겁나게 투입되는데, 자, 얼마요? 자, 160만원에서 45만원 겁나 차감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115만원이에요. 여러분들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가격도 마찬가지로. 자, 직접 재료비 115만원으로 겁나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 얘가 문제예요, 지금. 자, 제조간접비는 제조간접비가 70만원 주어졌어요. 오케이, 여기 70만원. 그러면, 자, 직접 농업비가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게 핵심이죠. 자, 일단 분석하실 때, 뭐, 공식 외우고 막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끝나요. 자, 가운데가 단기죠. 왼쪽은 전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차기. 일단은, 단기 지급한 게 35만원이에요. 자, 직원들한테 35만원 줬어요. 자, 근데 이 중에서 15만원은, 자, 15만원은 전기 미지급했던 거를 지금 지급한 거죠. 그죠? 요거는 귀속이 전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0만원만 단기분이고, 그 다음에 지급은 안 했지만 단기에 발생한 게 25만원이에요. 그죠? 이렇게 잘 생각해보면 돼요. 자, 이건 아마 차기에 지급을 하겠죠. 지급 자체는. 근데 발생은 이번 기회에 한 거예요. 직접 농업비가 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3개를 더해주시면 230만원이 나오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개꿀이죠? 자, 딱 12번 문제. 다음적으로 종합국가 계산에 대한 설명을 겁나 옳지 않은 것은, 자,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맞죠? 일반적인 공산품을 만들 때 종합국가 계산을 사용하죠.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공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손. 자, 불량이에요, 불량. 불량이 나는데, 자, 정상 공손은 뭐냐? 아, 매년 요만큼은 부득이하게 불량이 나요. 요거는 제품의 원가에 가산을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됐고, 다음, 평균법을 겁나 적용하는 경우 기초제공품 원가를 단기에 투입한 것으로 가정한다. 맞아요. 그래서, 자, 기초제공품은 작년에 만들다가 완성이 되지 못해서 올해로 넘어온 거죠. 저는 얘네들 선배님이라고 그래요, 선배님들. 얘네들 뭐 30%, 예를 들어서 뭐 70%, 50% 이렇게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시 들어와. 자, 선배님들, 저희랑 같이 출발하셔야죠. 전부 다 단기에 같이 출발한 것으로 가정하는 게 바로 평균법이 아닐 수가 없겠다는 얘기다. 단기 투입, 즉, 단기에 같이 땅하고 빵 퍼센트에서 같이 출발한 걸로 가정하는 게 평균법이 맞아요. 자, 제조건 중 제조 간접비는 실제 조업도의 예정비율을 반영하게 되는 이게 아니죠. 이거는, 자, 개별원가 계산 중에서도 정상 개별원가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저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비가 중요해요. 뭐 과자를 만든다 그러면은 뭐 밀가루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뭐 소금이나 설탕 뭐 이런 어쨌든 재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원가를 2개로 구분하죠. 재료비랑 가공비로 겁나게 구분을 한다는 얘기다. 제조간접비 이런 거 따로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정답은 4번이 아닐 수가 없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마지막 이제 원가회계 끝났고 부가치세. 자,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1번 면세사업자로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그냥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못해요.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 과세자 맞아요. 간이가 아닌 일반 과세자. 3번이 정답이고요. 간이 과세자 중 직접 사업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미만인 자는 이런 사람들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예요. 금지. 하지 마세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답은 3번. 자, 다음은 14번 문제.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겁나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소멸시효가 완성된 엄수표. 네, 대손사유가 맞아요. 해소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해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이건 틀렸는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건 안 돼요. 자, 우리 중소기업은 기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물건 팔고 돈 못 받은 지 2년만 지났어도 그래, 대손은 인정해줄게.
인정? 인정. 근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형제 간 거래죠. 형제. 자, A가 형이고 B가 동생이에요. 자, 서로 거래하는데 야, 내가 너한테 돈 줘야 되는데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2년 동안 안 주고 있어요. 그럼 B는, 동생은 대손세 공제를 받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관계에서 한 건 안 돼요. 채무자 파산, 강제집행, 형기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등등 해설 수 없는 채권 되고요. 자, 2번이 안 되고요. 부도 발생 선보다 6개월 이상. 네, 다른 거는 즉시 대손이지만 자, 부도 별표 5개예요. 이거 겁나 중요해요. 개 중요한 거. 그리고 부도는 아직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 6개월만 좀 기다려보자. 외상물증을 중소기업가로서 부도 발생 이전의 것에 겁나 한정한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랍니다. 자, 완전히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공급 시기로 겁나 옳지 않은 것은 자, 폐업 시 잔존제와 폐업하는 때가 맞다라는 얘기다. 네, 폐업이래, 폐업이래. 그 다음에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수출 혹은 반출한 경우, 즉 수출이죠. 선적이 맞아요. 자, 다음은 무인 판매기. 자, 자판기로 재화를 겁나 공급하는 경우, 자, 현금을 인출하는 때, 즉 돈을 꺼내는 때가 공급 시기가 맞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언제 팔았어요? 사람들이 동전 놓고서 커피 뽑아 먹을 때가 사실은 공급 시기지만 일일이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막 기분이 좋고 막 행복하겠죠? 그게 아니라 불편하니까 그 사장님이 와가지고 커피 캔이나 뭐 이런 거 채워놓고서 돈 빼갈 때, 그때를 그 전체의 공급 시기로 보겠다라는 얘기라는 게. 3번도 맞는 설명이 있고요. 위탁 판매의 경우, 자, LG전자가 있는데, 자, 유통망을 좀 넓히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하이마트. 여기다가 이제 위탁을 해요. 자, 저희 물건들 좀 같이 좀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세탁기, TV, 냉장고 등등 이렇게 맡겨요. 자, 위탁은 이때는 판매한 게 아니죠. 자, 하이마트가 제3자인 소비자한테 겁나 팔아먹게 되면은 그때 이제 비로소 LG가 매출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다. 요거는 재무회계도 마찬가지, 부가치세도 마찬가지. 그래서 위탁 판매의 경우 위탁자가 판매를 위탁한 때 요때 아니에요. 요거는 하이마트 판 게 아니죠. 그냥 맡겨놓은 거죠. 그래서 요때가 아니라 실제 고객한테 판매한 때가 아닐 수가 없겠다는 얘기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친구들 안녕.